저번부터 함께 읽고 있는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읽어보려고 해요. 이번엔 제가 조금 읽었고 여러분들과는 다른 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15장으로 시작해볼게요. 제15장 회기.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생애 첫 월드컵은 어떨 것 같냐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누구보다 궁금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대답했다.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2013에서 2014 시즌에는 나는 UEFA 챔피언스 리그라는 꿈을 이뤘다. 시즌이 끝나고 나니까 또 다른 꿈인 피파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믿기는가? 4년 전 나는 함부르크 클럽하우스 숙소에서 혼자 2010 남아공 월드컵 중계를 시청했다. 1군 승격만으로도 감격했던 시절이다. 그때 월드컵은 목표가 아니라 꿈이었다. 내가 월드컵에 출전할 것이라는 생각조차 못했다. 4년 뒤에 내가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더더욱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월드컵이 내 인생에 들어왔다. 브라질로 가는 나의 키워드는 자신감이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동일 함부르크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프로 선수가 되었고 골을 넣었고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되었다. 기본 문법부터 시작한 독일어는 이제 공식 기자회견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다. 이번 변화는 운이 좋아서 얻어걸린 게 아니다. 모두 피와 땀과 노력과 맞바꾼 결과물이었다. 나는 항상 자신감에 차 있었다. 월드컵은 분명히 대단한 무대였지만 지금껏 내가 해왔던 대로 강하게 부딪히면 된다고 믿었다. 2013에서 2014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는 팀의 8경기에 모두 선발로 출전했다. 챔피언스 리그는 축구의 이론과 전술, 테크닉 면에서 월드컵보다 높다고 한다. 그런 무대에서도 잘 해냈는데 두려울 게 없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맞붙지 못해 아쉽다라고 생각할 만큼 나는 자신감의 화신이었다. 조 추첨부터 좋은 느낌이 왔다. 2013에서 2014 시즌 15라운드 보투와 도트르문트 원정버스에서 조 추첨 생중계를 지켜봤다. 월드컵에 출전하는 동료들의 국가가 호명될 때마다 버스 안에서는 희비가 교차했다. 그날의 주인공은 호주의 로비 크루즈였다. 호주는 네덜란드, 칠레, 스페인이 있는 8조에 들어갔다. 디펜딩 챔피언은 물론 유럽과 남미를 대표하는 강호들이 모인 최악의 조였다. 호주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 버스 안에서는 포소가 터졌다. 다들 크루즈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 부럽다 부러워 라며 격려하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반면에 버스 안에서 제일 행복했던 사람은 바로 나였다. 벨기에와 알제리가 있던 H조의 세 번째 팀으로 한국이 들어갔다. 마지막 네 번째 팀이 러시아로 결정되는 순간 나는 우리 16강 확정이라고 외쳤다. 동료들은 내게 야유를 보내며 낄낄거렸다. 그만큼 분위기가 좋았다. 월드컵 조 추첨은 4개 포트로 나뉘어 각 포트에서 한 팀씩 모여 한 조를 이룬다. 한국이 들어간 H조에는 각 포트에서 사실상 가장 약한 팀들이 모인 셈이었다. 국내 언론도 역대 최상의 조 추첨으로 평가했다. 출발이 아주 좋았다. 대표팀의 대회 직전 전지훈련 캠프는 미국의 마이애미에 차려졌다. 본선을 치를 브라질 현지 도시와 기후가 가장 비슷하고 훈련 환경도 훌륭하다는 판단이었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갔는데 마이애미의 날씨가 심술을 부렸다. 훈련 도중에 갑자기 천둥이 치더니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다. 벼락주의보가 발령된 것이다. 벼락에 맞을까봐 실내로 대피하는 경험은 이때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마이애미 캠프에서 마지막 훈련을 마친 대표팀은 브라질의 이구아수 베이스 캠프에 입성했다. 듣던 대로 월드컵이란 대회는 엄청났다. 참가국 32개 팀은 어딜 가나 초특급 대우를 받았다. 공항에 착륙해서 비행기 문을 나서자 대표팀 전용 버스가 이미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어서 공항 청사를 거치지도 않고 선수단 숙소로 직행했다. 버스 앞뒤로 경찰차가 에스코트하고 숙소에서도 극진한 대접이 이어졌다. 엄청난 인원과 세심한 운영, 거액의 비용이 투입되는 지상 최고의 축구대회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H조 첫 경기 러시아전이 벌어질 쿠이아바의 아레나 판테날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생애 첫 월드컵 출전을 앞둔 사람이 떨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할지 모른다. 경기장에 도착해 푸른 잔디 위에 몸을 풀자 거짓말처럼 긴장이 풀렸다. 나의 습관 중 하나다. 빅매치를 앞두고 긴장하다가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사르르 풀린다. 러시아전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우리가 준비한 전술이 잘 먹힌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반 45분 동안 우리가 경기를 주도했고 중원에서도 훈련했던 내용들이 나왔다. 그럼에도 전반전에 나는 득점 기회를 2개나 날렸다. 제일 좋아하는 코스에서 생긴 찬스에서 슛이 높이 떠버렸다. 왔다 싶은 생각이 너무 커서 힘이 과도하게 들어간 것 같다. 슛을 때리는 순간 볼이 살짝 뜨는 바람에 정확한 임팩트에 실패한 장면도 있었다. 하프타임 동안 숨을 고르면서 빨리 잊으려고 했었다. 후반 23분 근호형이 선제골을 터뜨렸다. 상대 골키퍼의 실수가 명백했지만 어쨌든 스코어는 1대0으로 우리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계획대로 되어간다는 생각에 만족스러웠다. 월드컵은 역시 달랐다. 선제골이란 만족감은 2분밖에 가지 않았다. 수비 조직력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면서 우리는 알렉산드로 케르자코프에게 동점골을 내줬다. 결국 우리는 첫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알제리는 일찌감치 우리의 1승 제물로 여겨졌었다. 월드컵에서 만만한 팀은 없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알제리는 우리에게 제일 해볼 만한 상대였다. 첫 경기 러시아전에서 승점 1점을 번 상태다. 이 경기만 잡으면 승점 4점으로 16강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긍정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보다 안이함으로 변질되었다. 전반전에만 우리는 3골이나 내주면서 무너졌다. 그야말로 속절없이 당했다. 하프타임에 라커룸에 앉아서도 전반 45분 동안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너덜너덜해진 투지가 라커룸 바닥에서 지저분하게 굴러다녔다. 다시 주워 담아야 했다. 45분을 망쳤지만 다른 45분이 남아있었다. 후반전을 위해 나가는 통로에서 우리는 후회 없는 플레이라도 하고 들어오자 라고 다짐했다. 후반 들어 플레이가 확연히 좋아졌다. 후반 5분 나는 인생 첫 월드컵 골을 넣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계속 우리의 기세가 이어졌지만 또 다른 실수로 4번째 실점까지 내주고 말았다. 자철이 형의 골을 끝으로 우리의 알제리의 꿈은 2대4 패배로 끝났다. 경기 종료 휘슬을 들으면서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나왔다. 시간을 90분 전으로 되돌리고 싶었다. 경기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후반전처럼 싸웠어야 했다. 그동안 준비했던 게 몽땅 수포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원통하고 분했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우리는 벨기에를 넘지 못했다. 상대 선수가 일찍 퇴장당해 경기의 절반을 한 명이 많은 상태로 뛰고도 결국 0대1로 패하고 말았다. 애꿎게도 결승골의 주인공은 1년 뒤 런던에서 팀 동료가 될 얀 베르통원이었다. 역대 최상위였다는 조 추첨 결과에서 우리는 1무 2패, 조 최하위로 대회를 끝마쳤다. 긴 시즌을 마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월드컵 하나만 바로 보고 여기까지 온 우리에게 이날 결과는 너무 처참했다. 우리를 꺾은 알제리아와 벨기에 선수들이 경기 후 자국 팬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다. 브라질까지 찾아와 우리를 응원해준, 우리의 승리를 기대해준, 늦은 시간까지 한국에서 우리를 응원해준 국민들께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평소 내 입에서 나오는 국가대표의 책임감이라는 말은 순도 100% 진심이다. 나는 태극마크가 자랑스럽고 조국을 대표해서 뛰는 일을 인생 최고의 영광이라고 굳게 믿는다. 나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태극마크를 반납할 생각이 없다. 국가대표는 내가 먼저 고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게 있어서 국가대표팀은 절대선이다. 소속팀과 마찬가지로 대표팀 경기에서 나오는 나의 골과 우리의 승리로 한국 축구팬을 모두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국가 대 국가로 맞붙은 대결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국민 모두를 실망시켰을 때 내 마음은 갈갈이 찢어진다. 브라질 월드컵은 내게 그런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 우리가 왜 브라질에서 실패했을까? 기술보다 마음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우선 나부터 그랬다. 자신감과 패기만 있으면 월드컵에서 누구와 붙어도 다 해치울 수 있을 줄 알았다. 순진한 착각이었다. 월드컵 무대에서 한국은 영락없는 약체였다. 같은 조에 속한 상대들이 꼽는 승점 3점 재물이다. 우리 실력 이상을 발휘해야만 겨우 체면 치레라도 할 수 있는 대회다. 러시아와 알제리, 벨기에 선수들을 차례로 상대하면서 내가 목격했던 그들의 눈빛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나도 나름대로 각오를 다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라운드 위에서 만난 상대 선수들의 눈빛은 그야말로 활활 불타고 있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눈빛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그라운드에서 그렇게 투지에 불타는 눈빛을 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투철한 정신력이 한국 축구의 전통이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듣는다. 월드컵에 나가서 싸워보니 그곳에 모인 32개국 모든 선수가 전쟁터에 나서는 마음가짐으로 똘똘 뭉쳐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훈련 시간이 부족한 각국 대표팀들이 출전하는 월드컵에서 그토록 멋진 플레이와 명승부가 속출하는 이유를 말이다. 브라질에서 우리는 철저한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하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사진들이 수록이 같이 되어 있어요. 되게 생생한 사진들이랑 그 당시에 메모 같은 게 남아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사서 보신다면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2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16장 자리. 매년 여름을 고대한다. 나의 1년 쳇바퀴는 7월 프리시즌, 8월 시즌 개막, 해를 넘겨 5월 시즌 종료의 순서로 돌아간다. 5월 시즌이 끝나는 시점부터 다음 프리시즌 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가 나의 휴가 기간이다. 이론적으로는 한 달이 조금 넘는데 국가대표팀과 각종 행사 일정이 끼어 있어 실제로 쉴 시간은 대략 2주 정도인 것 같다. 10개월 내내 돌린 엔진이 과열되기 전에 잠깐 시동을 멈춘다고 생각하면 된다. 2014년 나는 그런 꿀휴식을 누리지 못했다. 솔직히 쉬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탈탈 털렸다고 해도 될 만큼 우울했다. 생애 첫 월드컵이 눈물로 끝났다. 한동안 잠을 잘 때도 자꾸 경기 장면이 떠올랐다. 여기서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기서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매일 이렇게 잠을 설쳤다.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왔다. 취재진 앞에 줄지어 서 있는데 발 앞으로 뭔가 잡은 물체들이 톡톡하고 떨어졌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다. 자세히 보니 엿이었다. 그 뜻을 제대로 인지할 때까지 시간이 제법 걸렸다. 당시 겨우 22살이었던 내게는 심리적인 타격이 너무나 컸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레버쿠젠의 신임 감독 부임 소식을 접했다. 오스트리아의 레드불 잘츠부르크에서 승승장구하던 로저 슈미트 감독님이었다. 감독 교체는 언제나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킨다. 내가 아무리 비싼 값에 영입된 선수라고 해도 전술부터 선수 기용까지 모든 권한은 결국 감독에게 있다. 선수들 모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휴식 후 레버쿠젠의 프리시즌 훈련에 맞춰 합류했다. 오스트리아에 차려진 전지훈련 캠프에서 처음 슈미트 감독님과 인사를 나눴다. 합류와 거의 동시에 프랑스 리그왕 명문인 마르세유와 친선전에 출전했다. 감독이 바뀐 데다 선수들이 아직 휴가 느낌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탓에 우리는 크게 뒤지며 끌려갔다.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자니 답답했다. 경기가 거의 끝날 때쯤 감독님이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나를 기용했다. 들어간 지 1분도 되지 않아 사고가 터졌다. 측면에서 볼을 다투다가 상대와 발이 엉켰다. 발을 빼는 동작에서 내가 자신을 밟았다고 착각한 상대가 내 멱살을 잡으며 흥분했다. 황당한 상황에 나도 화가 나서 몸싸움을 벌였다. 양팀 선수들이 총출동한 덕분에 거창한 우격다짐으로 변졌다. 이런 해프닝을 정말 꺼리는 이유는 바로 언론 보도 때문이다. 싸움, 불화, 의견 충돌 등등은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딱 좋은 꺼리다. 작은 일이라고 해도 기사량이 많아지면 자연히 큰일처럼 부푼다. 프리시즌의 마무리는 레버쿠젠의 한국 방문이었다. LG전자가 주선해서 성사된 투어에서 우리는 FC 서울과 친선 경기를 갖게 되었다. 긴 인연은 아니지만 FC 서울 산하 유스인 동북고가 나의 마지막 한국 축구와의 연결고리였기 때문에 내심 반가웠다.
팀 동료들에게 한국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한국 방문 직전에 아버지가 한 언론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 사생활을 찍은 사진의 공개 여부를 놓고 모종의 제안을 해왔다고 했다. 아버지는 내 아들이 범죄라도 저질렀는가? 라면서 모두 거절했다. 레버쿠젠이 한국에 도착하던 날에 맞춰 파파라치 사진들이 공개되었다. 악마적 타이밍이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멀리 한국까지 온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레버쿠젠 투어 3박 4일 내내 가시방석에서 지냈다. 동료들에게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여가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려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다. 마음 같아선 호텔방에 콕 박혀있고 싶었지만 한국 투어 중 잡힌 각종 행사에서 나는 항상 주인공 역할을 해야 했다. 속으로 울면서 겉으로 관객을 웃겨야 하는 코미디언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독일로 돌아가서도 축구 선수인 나는 축구와 무관한 기사들의 주인공으로 끊임없이 소환되었다. 생전 본 적도 없는 언론사들까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를 짜맞춰서 기사를 쏟아냈다. 새 시즌 준비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 내 상황이 너무 화가 났다. 이 일은 우리 가족에게 언론의 어두운 면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공식 기자회견을 제외한 인터뷰 횟수가 급격히 줄어든 출발점이었다. 독일로 돌아온 지 2주 뒤에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최종 명단이 발표되었다. 레버쿠젠과 대한축구협회의 대화는 결국 소속팀의 차출 거부로 결론이 났다. 2014에서 1호 시즌 레버쿠젠은 8월부터 UEFA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출전권이 걸린 최종 예선 경기를 치러야 했다. 챔피언스 리그 출전 여부는 구단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경기 티켓 판매부터 시작해서 대회 상금, 스폰서십에 이르기까지 챔피언스 리그 신분 유지는 유럽의 모든 구단의 지상 과제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축구연맹의 대표팀 선수 차출 의무가 없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겠다고 내가 떼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브라질 월드컵의 아픈 기억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혼돈을 거쳐 인천 아시안게임 명단 제외까지 이어진 2개월이 마치 20년처럼 느껴졌다. 우울함 속에서 나를 지켜준 것은 축구였다.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한다. 쉴 때도 나는 축구 영상을 찾아본다. 내 경기 영상도 자주 본다. 상황마다 다른 판단을 했을 때를 상상해본다. 다른 팀이나 선수의 영상을 보면서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을 찾아내며 공부한다. 훈련과 경기를 위해서 그라운드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어제 경기에서 져도 파파라치 컷으로 곤욕을 치러도 다른 엉뚱한 일들이 끊이지 않아도 일단 축구화를 신고 잔디 위에서 축구공을 차는 순간 머릿속에 있던 모든 잡념이 사라진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도 축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축구. 축구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매일 새롭게 태어난다. 컴퓨터를 리부팅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느낌이다. 오늘 최선을 다해 행복해야 한다. 라는 아버지의 신념도 나를 지켜준 원동력이었다. 어제의 일을 계속 끌어안거나 내일을 걱정하는 통에 오늘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이 되어도 불행하기는 마찬가지다. 독일 유소년 시절부터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해왔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 오늘 나의 축구는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고 속으로 되뇌었다. 운동장을 나와서 혼자 있을 때도 계속 축구만 생각하려고 했었다. 다른 생각들이 치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아야 했다. 인천 아시아게임 최종 명단 발표로부터 이틀 뒤 레버쿠젠의 2014에서 1호 시즌 첫 공식 경기가 열렸다. DFB 포칼에서 우리는 발달게스하임을 만났다. 월드컵 피로가 남아있어 나는 벤치에서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팀의 주 득점왕인 슈테판 키슬링이 혼자 5골을 넣으며 대폭발했다. 나는 후반 중반에 교체로 들어갔다. 우울했던 여름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경기 막판 나는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크로스를 왼발 발리슛으로 때려 시즌 1호 골을 뽑아냈다. 기분 좋은 출발이었다. 나흘 뒤 운명의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출전 플레이오프가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렸다. 숨가쁜 2대2 동점 상황에서 내가 승리를 결정짓는 팀의 3번째 골을 넣었다. 기막히게 들어온 수루 패스와 마지막 마무리로 이어지는 과정이 환상적이었다. 원정 경기에서 우리는 3골이나 넣고 대승을 거뒀다.
예선이긴 했지만 챔피언스리그 공식전 데뷔골이어서 더 특별했다. 지난 시즌 나는 챔피언스리그 8경기에 모두 출전하면서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다. 코펜하겐 원정에서 나온 결승골은 우리 팀과 내 개인에게 모두 의미가 컸다. 일주일 뒤 홈에서 벌어진 예선 2차전에서도 나는 킥오프 1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기분 좋은 기세를 이어간 우리는 합산 스코어 7대2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 합류할 수 있었다.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우리는 우승 라이벌 도르트문트를 2대0으로 꺾었다. 나는 개막 세 번째 경기였던 베르더 브레멘전에서 리그 1호 그리고 시즌 4호인 골을 신고했다. 하이라이트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이었던 제니트 원정에서 연출되었다. 득점 없이 맞서던 후반 23분 프리킥 기회에서 내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훈련하면서 우리끼리 썼던 프리킥 패턴이 그대로 적중한 것이다. 5분 뒤 나는 키슬링의 패스를 페널티 박스 안으로 왼발로 마무리했다. 이날의 2대1 승리로 우리는 시조에서 3연승을 기록하며 승점 9점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다. 1차전에서 모나코에 당했던 패배를 완벽하게 씻어낸 것이다. 9호와 10호 골을 한 경기에서 뽑아내면서 나는 시즌 17경기 만에 두 자릿수 득점에 도달했다. 시즌 전반기에 10골 고지를 밟은 것은 처음이었다. 프로 데뷔 이래 최고 시즌 스탄트는 나에게 관한 신변잡기 쓰던 기사들을 축구 기사로 빠르게 바꿔갔다. 생소한 이름의 언론사들도 차츰 시야에서 멀어지고 익숙한 스포츠 매체들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인터넷 가심란이 아니라 푸른 잔디 위다. 그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잡아준 축구에 다시 한번 감사했다. 이렇게 16장까지 읽어봤고요. 월드컵 얘기가 나오는 부분을 골라서 가져왔어요. 지금 월드컵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열기가 뜨거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보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축구 관련해서 즐거운 이야기 나누실 거리들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저도 같이 공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어땠는지 음성이나 영상 자체라던가 BGM 전부 피드백거리 있다면 또 알려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